네, 안녕하세요. 윌리엄 홍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하고 임대형 부동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거용 임대 부동산에 대해서 주거용 임대 부동산 매매 시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상업용 임대 부동산 커머셜 렌탈 프로퍼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부동산 거래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또 위험한 거래 중에 하나가 사실은 테넌트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파시는 그 테넌티드 프로퍼티를 판매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리얼터 라이센스도 있고 렌탈 프로퍼티 매니저 라이센스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집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테넌트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 경우가 이제 굉장히 좀 특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 그러면 저같이 두 가지 라이센스가 있는 그런 리얼터를 쓰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 때 이것이 왜 어려운 거래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세입자가 없는 그냥 집을 팔 때에는 그냥 셀러랑 바이어 이게 두 주체만 존재를 하는데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을 팔 때는 테너트도 같이 이제 집을 파는 어떤 주체로서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테넌트 어, 테넌트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집을 파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은 뒤에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셀러가 마음대로 테넌트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아시는데 어떤 분들은 집을 파신다고 했을 때 그럼 테넌트한테 말을 잘해서 나가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어차피 픽스드 텀도 아니고 먼슬리 텀인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만 테넌트는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넌트를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의 또 중요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 이제 BC주라고 썼지만 BC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한국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레지덴셜 주택에 대한 그 테넌트 권리는 법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커머셜 리스일 경우에는 거의 이제 강제 보호죠. 랜드로드 보호로 모든 것들이 다 꾸려져 있어서 오히려 이제 굉장히 허탈한 경우가 많은데 레지덴셜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약자 보호를 굉장히 강력하게 법 철학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특히 이제 BC주에서도 이제 NDP가 집권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이 뜯어 고쳤죠.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2024년 7월 18일 이후에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vacate clause라는 것이 폐지가 됐죠. 그래서 vacate clause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테너시 어그리먼트를 계약서를 쓰고 뭐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나면은 무조건 테너트는 나간다 라는 조항이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거의 강제로 폐지가 됐어요. 물론 이제 아주 특이한 예외 조항이 있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뭐 랜드로드가 이제 테너트가 1년 살고 나서는 랜드로드나 랜드로드의 클로즈 패밀리가 들어와 살 거다, 이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베이켓 클로즈가 지금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픽스 텀일 경우라도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먼스 투 먼스로 이제 바뀌어서 진행이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폐해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1년마다 이제 테넌트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렌트비를 왕창 올려서 또 새로운 테넌트를 받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법으로 이 부분이 이제 금지가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4년 7월 18일 이후에 뭐 퇴거에 대한 통보 기간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또 주는 방법, 반드시 이제는 포털을 사용해서 노티스를 줘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종이를 프린트아웃해서 거기다 이제 사인해서 주면 됐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합니다. 반드시 이제 정부 공인 사이트 RTB 웹 포털에 들어가서 거기 근거를 남기고 그 아이디 번호까지 이제 발급이 되거든요. 그 아이디 번호가 발급된 노티스를 테너한테 주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화가 많이 됐죠.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테넌트 계약에는 두 종류가 있죠. 뭐 이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픽스 텀이 있고 먼슬리 텀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픽스 텀인 경우에 집을 파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픽스 텀인
그러니까 테넌시가 픽스드 텀인 상태에서 집을 파실 수는 있어요. 그죠? 파실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그 픽스드 텀이 오래 남았다, 6개월 이상 남았다고 할 때에는 실거주 바이어를 이제 그 타겟팅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분들은 이제 집을 사면 바로 내가 들어가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투자자 바이어들에게만 이제 그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의 어떤 풀이 반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픽스드 텀인 상태에서 집을 살고자 하실 때에는. 그래서 상당히 불리하시고요. 최소한 집을 테너트가 있는 상태에서라도 파신다고 하면 최소한 먼슬리 텀으로 변경이 된 후 또는 픽스 텀으로 남아있을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안쪽으로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이제 그 리스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리스팅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반드시 그 전에 하셔야 되는 것이 먼저 테넌트한테 내가 집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쇼잉이 일단 진행이 돼야지 집을 파는 거기 때문에 쇼잉에 대한 협조를 얻는 것이 절대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테넌트로부터 쇼잉에 대한 협조를 받지 못하시면 거의 집을 못 파신다고 봐도 돼요. 그만큼 그 테넌트가 있는 집에서는 쇼잉에 대한 그 테넌트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 부분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랜드로드가 갖고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죠. 테너트가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충이 되는 거죠. 랜드로드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 집이니까 내가 내 집을 팔겠다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루 전에만 리튼 노티스를 주면 랜드로드나 랜드로드의 에이전트가 그 집을 방문을 해서 테너트가 있든 없든 방문을 해서 집을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남아요. 그러니까 원데이 리튼 노티스를 주는 방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 하루라는 기한도 이게 내가 직접 전달을 한 거냐, 아니면 이메일로 주는 거냐, 아니면 문에다 붙여 놓는 거냐, 메일로 붙이는 거냐에 따라서 뭐 3일, 5일씩 다 걸리는 어떤 노티스 기간에 대한 그 뭐랄까 캘큘레이션도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이메일로 띡 해서 이제 하루 전에 노티스 줬다 라고 해서 그것이 법적인 그 노티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테너트 입장에서는 또 테너트로서의 권리가 있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quiet enjoyment라는 그 법률적인 테너트로서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쇼잉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진행을 한다. 또는 뭐 맥시멈 한 3번 정도 진행을 한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 상식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매일 쇼잉을 한다. 또는 뭐 하루에도 두세 차례씩 쇼잉을 한다. 그럴 경우 아무리 뭐 원데이 노티스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테넌트의 quiet enjoyment를 enjoyment라는 테넌트의 권리 위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레이 에어리아예요.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고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단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테넌트의 협조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저는 항상 그래서 테넌트의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뭐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무브인 바이어가 살 수도 있고 인베스터 바이어가 살 수도 있고 인베스터 바이어가 사게 되면은 뭐 너는 그대로 뭐 계속 살면 된다.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사전에 테넌트한테 알려주고 최대한 테넌트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리얼터랑 그 오너가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리스팅이 된 후에는 바이어에게도 이제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디스클로저를 해야죠. 이 집에 지금 테넌트가 살고 있다. 그 테넌트가 지금 픽스드다. 아니 픽스드 하면은 몇 달 정도가 지금 남아 있다. 또는 먼슬리다. 또 렌트비가 얼마 정도고 뭐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다 미리 고지를 일단은 그 MLS 피처 시트에다가 고지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바이어가 오퍼를 작성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테넌시 어그리먼트라든지 컨디션 인스펙션 리포트라든지 또는 시큐리티 디파짓이나 펫 디파짓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이제 바이오 쪽에 전달을 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서브젝트 리뷰, 테넌시 어그리먼트 뭐 이런 어떠한 그 서브젝트 조항으로 테넌트가 있는 집에 대해서는 이런 그 서류 검토들이 이제 서브젝트 컨디션 조항으로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바이어가 오파를 써서 오파가 억셉트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건 해제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바이어가 인베스터 바이어가 아니라 move in 바이어다, 실거주 바이어다 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셀러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이제 오퍼를 작성할 때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buyer's notice to seller for vacant possession이라는 특별한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식에다 이제 바이어의 인적 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셀러를 줍니다. 그러면은 셀러는 그 노티스를 어태치를 해서 다시 이제 그 3 months notice to end tenancy for purchase use of property 라는 그 3 months notice를 또 테너트한테 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노티스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랜드로드밖에 없거든요. 또는 랜드로드의 에이전트거나 바이어는 직접적으로 테넌트한테 어떤 형태로든 노티스를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 절차를, 두 단계 절차를 거쳐서 이제 노티스를 줍니다. 단지 조심하실 것은 이 내용은 반드시 모든 조건이 다 해제가 된 후에만 통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노티스를 줄 경우에 이제 2024년 7월 18일 날 이후에 변경사항은 뭐냐면요. 오직 랜드로드만이 노티스를 줄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그 웹폼을 다운을 받아서 프린트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다 쓰고 서명을 해서 그냥 페이퍼로 주든지 그냥 이메일로 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방식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요. 정부, 정확히 이제 RTB 포털이죠. RTB Residential Tenancy Bureau 포털에 들어가셔서 그 웹 포털 내에서 이 3개월 노티스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세이브도 안 되고요. 그냥 모든 정보들을 다 모아놓고 원샷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로그인을 하실 때 반드시 또 이제 정부에서 발행한 Basic BC EID라는 그 어카운트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만드는 것도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BCEID의 그 베이직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베이직 계정을 이제 사전에 만드셔야 되고요. 그 아이디를 통해서 이제 그 액세스 로그인을 해서 포털에 거기서 이제 3개월 노티스를 이제 작성을 하시면 거기에 이제 고유 이제 그 아이디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RTB가 이제 같이 키핑을 하고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티스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지금 뭐 3개월 노티스였다 4개월 노티스 이렇게 계속 바뀌고 있는데 최종 버전은 이제 바이어용이든 랜드로드의 클로즈 패밀리용이든 공이 3개월 노티스로 통일이 됐어요. 근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이어용이 있고요. 바이어가 이제 내가 집을 샀으니까 내가 들어가 살 거다 때문에 노티스를 줘라 하는 3개월 노티스가 있고 랜드로드가 랜드로드나 나의 클로즈 패밀리가 들어가 살 거다 라는 어떤 목적에서 3개월 노티스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RTB 32P라는 양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랜드로드 양식은 RTB 32L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한 그 양식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해서 노티스를 주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 잔금일 기준 최소한 3개월 전이라겠죠? 근데 3개월도 그냥 3개월이 아니라 full 3months죠. 하루라도 빠지면은 그것은 full month로 카운트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쨌든 이 3개월 노티스를 받고 나면 테넌트가 그 노티스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RTB에 파일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히어링이 또 진행이 되고 해서 또 상당히 시간이 또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딜레이 하는 목적으로 이제 테넌트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안 하면은 그냥 3개월 후에 이제 자동적으로 테넌트가 나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하면은 3개월 플러스 21일이 추가가 됩니다. 21일은 이제 또 검토 기간이 되니까는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노티스 전달 방법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어떻게 단지 이메일을 딱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통하고요. 방법이 이제 직접 가서 당사자한테 주든지 아니면 당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같이 사는 그 거주인에게 주든지 아니면은 아무도 없을 경우에는 문 앞에다가 부착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메일로도 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메일로 줄 때에는 어드레스 포 서비스라는 양식에 미리 사인이 돼 있어야 돼요. 양쪽이 테넌트랑 랜드로드가 내 이메일 계정은 이거고 받는 사람 이메일 계정은 이거다. 그래서 이미 그런 어떤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서로가 이메일로 노티스를 주고받는 것도 우편으로 주고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 라는 어드레스 포 서비스라는 양식의 사인을 하실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이 양식이 없을 때는 이메일로 그 노티스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천상 우편으로 줘야 되는데, 등기 우편이 됐든 일반 우편이 됐든 우편으로 줄 때에는 5일 후 받은 거로 간주가 됩니다. 상당히 기간이 5일이나 길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노티스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그 3months 노티스를 주실 경우에는, 셀러의 의무로서는 이제 테넌트한테 한 달치 렌트비를 컴펜세이션으로 의무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마지막 달 렌트를 이제 프리로 주는 뭐 이런 방식을 택하긴 하는데, 꼭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냥 실제로 현금이나 수표나 이런 것들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렌트비는 그냥 그대로 받고요. 이게 이제 셀러의 의무 중에 가장 큰 부분이고, 바이어의 의무 중에서 가장 큰 의무는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노티스를 주고서 테넌트가 나가면 입주 후, 그러니까 잔금일, 그러니까 등기가 된 후, 입주 후 최소한 12개월을 실제로 거주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옛날부터 논란이 많이 됐었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정말 뭐 랜드로드나 아니면 바이어가 사는지를 참 감시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회피하고 보강하기 위해서 RTB 포탈에서 직접 이제 3개월 노티스를 작성해서 주고, 어떤 모든 근거나 내용들이 남게끔 돼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RTB가 정기적으로 이제 감사, 어디팅을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발견이 됐을 때에는 이제 12개월어치의 렌트비를 페널티로 이제 또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뒷장에서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게 과거에는 2달치 렌트비를 벌금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테넌트를 나가게 해놓고 실제로 들어가 살지 않았을 경우에. 근데 이것이 이제 그리고 6개월만 살면 됐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2024년 후에는 12개월을 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허위인 것으로 판명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어치 렌트비를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이제 바이어가 갖고 있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RTB 포털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기록의 증거로 남기 때문에 사실은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TB가 정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디트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금액이 워낙 12개월 치면 엄청나니까, 예를 들어서 렌트비가 한 달에 3,000불이다. 그러면 최대 36,000불을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지키시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 중에 이제 첫 번째로는 임대차 계약이 자동 승계된다는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Run with the Land라는 성문법의 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Run with the Land는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에 설정된 어떤 권리나 의무가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상관없이 그 토지, 땅에 그대로 귀속이 돼서 따라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옛날 커먼로 시절에 독트린 오브 프라이버티, 어떤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만 유효하다는 그 법원칙과 이제 정면으로 상충이 되는 어떤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쨌거나 뭐 자세한 거는 뭐 모르셔더라도 Run with the Land라는 개념에 의해서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승계가 된다. 때문에 새로 이제 집을 사셔서 내가 새로운 랜드로드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존 테넌시 어그리먼트가 있으면 그 테넌시 어그리먼트에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다시 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작성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작성하지 않더라도 전혀 무관하다. 그냥 스틸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을 꼭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디파짓 처리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리얼터들이 실무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 계약서를 쓸 때 좀 미싱하는 부분이긴 한데, 반드시 이제 바이오 쪽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 시큐리티 디파짓과 펫 디파짓을 확인을 하고 챙겨서 얼마인지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을 나중에 이제 정산할 때 받을 수 있도록 오퍼상에다 명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만약에 안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테넌트가 언젠가 이제 나갈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신규 랜드로드죠. 그 바이어가 이 부분을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나는 그 전혀 뭐 집 살 때 셀러한테 어떤 그 테넌트의 디파짓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게 없다라고 항변하셔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새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일단 집을 사는 순간에 내가 새 뉴 랜드로드가 되는 거고, 그럴 경우에 기존의 그 테넌시 어그리먼트가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픽스 텀의 테넌트가 있을 경우에는 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계약 만료일 전에는 입주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 그게 이제 그 픽스드 텀의 데피니션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픽스드 텀인 테넌트를 키핑하고 집을 사는 경우는 10중 8구 인베스터 바이어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는 상관없다. 어차피 임대부동산 인베스터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기존의 테넌트가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 없으면 내가 새로 테넌트도 드려야 되니까. 뭐 이런 상황이라 할 때에는 반드시 이제 집을 살 때 그 렌트 계약서 하고 컨디션 인스펙션 리포트 이러한 서류들을 subject to review라는 어떤 그 서브젝트 조항으로 집어넣으셔서 꼼꼼하게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 오늘 어떻게 보면 말씀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는데요. 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저도 여태까지 이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집을 사고 팔면서 테넌트가 안 나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냥 일반 그 렌탈 프로퍼티 매니지먼트를 하면서 이제 테넌트가 속을 썩인 적은 있지만, 근데 테넌트가 잔금일 날 안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셀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근데 할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셀러가 직접 퇴거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든지 자물쇠를 교체한다든지 집을 다 빼놓는다든지 아니면 경찰을 불러갖고 경찰한테 퇴거를 갖다가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면 셀프 헬프 이빅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구책이죠, 자구책. 이것이 BC에서는 불법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벌금을 무세요. 때문에 절대로 셀러가 직접 인발브해서는 안 되고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테넌트를 잘 구슬러 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서로 시간도 걸리고 돈도 걸리고 안 좋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네가 나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뭐 이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렌트비라든지 어쨌든 금전적으로 뭔가 보상을 해주면서 당장 나가라 라고 구슬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테넌트가 말을 들으면 반드시 이제 서면 기록으로 남기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보통 뮤추얼 어그리먼트를 쓰죠. 뮤추얼 어그리먼트 투 엔드 테넌시라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꼭 이 양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해 놓으셔야 이제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테넌트가 말을 안 듣는다 할 경우는 어쩔 수 없이 1차적으로 RTB에 디스퓨트 레졸루션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RTB 쪽에다가 온라인 신청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복잡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다이렉트 리퀘스트를 보통 신청을 합니다. 왜냐면 너무 명백하니까는요. 그 컴플리션 데이트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갔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테넌트가 그 디스퓨트 레졸루션을 파일링을 안 했으면 21일 내에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안 하면은 랜드로드는 다이렉트 리퀘스트라는 그 패스트 트랙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모든 그 일들이 빨리 이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RTB에서 히어링도 하지 않고 히어링 없이 오더 오브 포지션을 이슈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오더 오브 포지션을 다시 이제 그 테넌트한테 이제 그 노티스를 주면은 보통 통상 일주일 정도 시간을 주죠. 이사를 나가야 되니까. 그러고 이틀 또 기다립니다. 이틀 이내에 테넌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또 복잡해지고요. 안 하면 이제 그 오더 포지션이 이제 오케이가 된 거로 간주가 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7일이 지났는데도 또 안 나간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법원에다가 서류를 제출해서 이제 법원으로부터 공식 라이더 포지션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RTB에서 받는 오더 오브 포지션이라는 서류고요.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갖고서는 테넌트를 강제적으로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테넌트한테 주고서 이게 나왔으니까 나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거를 들이밀면서 안 나간다 그래서 끄집어내거나 할 수는 없고요. 테넌트를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라이더 포지션이라는 서류를 받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랜드로드가 직접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인 베일리프를 선임을 하셔서 이 베일리프가 이제 그 퇴거를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요. 만약에 RTB를 통한 그 라이더 오더 포지션을 가지고서 테넌트가 안 나가면 빨리 이제 그 BC 수프림 코트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 베일리프 회사들을 컨택을 하셔가지고 베일리프를 선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베일리프도 이제 각 비용들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견적도 받고 하셔가지고 또 어베일러빌리티도 다 확인을 하셔서 베일리프 선임함과 동시에 수프림 코트에다가 서류를 제출을 하죠. 오더 포지션 RTB에서 받은 거 하고 이제 그 어피다빗 같은 그 서류들을 제출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라이더 포지션을 이제 바로 당일에서 하루 이틀 사이에 발급을 해주면, 이거를 이제 법원에서는 선임된 그 공인 베일리프에게 이제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베일리프 회사에다가 다시 이제 보증금이나 디파짓 같은 돈들을 선납을 하고 집행을 확정을 합니다. 보통 이제 빠를 경우에는 당일날 집행도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비용이 천차만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코키틀람 같은 경우에 이제 투베드룸 뭐 베이스먼트 스윗이다, 한 1200 스퀘어핏 정도 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테넌트가 뭐 버팅기구가 안 나간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짐도 다 그대로 그 방 안에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 짐을 또 다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이삿짐 업체를 수배를 해서 트럭에다 실어 가지고서는 창고에다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트러킹 업체 창고 보관비, 30일 동안 보관비, 이런 것들도 다 내셔야 돼요. 랜드로드가 먼저 일단은. 그래서 이런 모든 내용들, 뭐 베일리프의 인건비 이런 것들 다 감안을 하면 글쎄요, 한 1,500불에서 한 2,500불 사이 정도가 얼추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일단은 랜드로드가 내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테넌트한테는 그 머니터리 오더, 머니터리 오더를 신청을 해가지고서는 테넌트한테 이제 이 집행 비용을 받아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테넌트가 돈이 없으면 뭐 못 내는 거니까요.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베일리프를 통해서 퇴거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사전 통보 없이 현장 방문을 해요. 왜냐하면 사전 통보를 하면 또 뭐 그 테넌트가 집 다 부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 통보 없이 그냥 바로 가서 자물쇠부터 부시고 들어가서 이제 다 협조를 하고, 그때 이제 라이더 포지션을 딱 보여주면서 그 상황에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보고 나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 명령이기 때문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면은 큰일 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파이널리 퇴거 집행을 하는 거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행 비용은 나중에 원칙적으로는 테넌트한테 다시 이제 그 리임버스를 받을 수 있으나, 그거는 이제 테넌트가 돈이 있을 때 얘기란 말씀이고요. 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남는 게 뭐냐면 이제 바이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브리치 오브 컨트랙이거든요. 왜냐하면 잔금일 날 베이컨 포지션을 요구를 했는데 바이어 입장에서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바이어한테 즉시 상황 통보를 하고, 자, 미안하다, 이게 우리가 불가항력이다, 그래서 포지션 데이나 이런 것들을 연장을 하자 라고 협조를 구해서 이게 잘 연장이 되고 하면은 다행인데, 바이어 입장에서 아예 안 된다, 난 지금 뭐 이미 집도 팔았고 뭐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뭐 당장 오늘 집에 안 들어가면은 뭐 길바닥에 내앉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바이어의 임시 숙박비, 손해비용도 전부 다 이제 그 셀러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바이어가 그냥 계약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손해배상으로 해서 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치 오브 컨트랙이니까.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그 상황 논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바이어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포지션 데이 연장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베스트 솔루션이긴 하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생길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계약서를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퍼 내용 중에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반드시 vacant possession by completion day를 뭐 분명히 명시를 하셔야 되고, 또 테넌트 계약서 사본 같은 것들을 입수를 하셔서 서브젝트 리뷰 조항을 넣어서 이제 검토하는 것들로 이제 그 서브젝트 조항으로 하나를 집어 넣으셔야 되는 거고, 또 방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파짓,
시큐리티 디파짓이나 펫 디파짓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다 오퍼상에다 다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잔금일을 설정을 할 때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노티스 기간이 3months 노티스이긴 하지만 2주 이상 여분을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의 신청 기간이 21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테너트가 이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플러스 21일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로 여유 있게, 그러니까 조건 해제부터 4개월 정도 후로 이제 그 여유 있게 잔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픽스 텀이라 그럴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 픽스 텀 이후로 뭐 잔금일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하시는 수밖에 없죠. 아예 이제 집 그 MLS 리스팅을 할 때 거기에다가 이제 테넌트가 좀 비협조적이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이제 고지를 하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 고지를 했다라는 내용들도 화면으로 바이어한테 받아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죠.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이어한테 지연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사전 협의를 해서 포지션 데이가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말이 좀 또 많아졌는데요. 오늘도 가장 부동산 거래 중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경우의 수도 너무 많은 그 테넌트가 있는 집을 파실 경우에 또는 사실 경우에 조심하셔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실제 사례가 있으시다고 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또 각 케이스별로 해서 상세하게 또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